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어려워. 매우 독특한 주장이 나왔어요. 삼성생명이 뭔가 회계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무슨 기사를 하나 쓴 것 때문에 이제 촉발돼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그 기사를 쓴 장본인 나름 특종 기자. 네. 근데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기자였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님 모시고 도대체 삼성생명 회계에 무슨 일이 있길래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독 기자, 특종 기자 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삼성 보험 회계가 논란거리다. 뭔지 맞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거 복잡해. 요거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지난주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그 대법원 선고 3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다수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 맨 뒤에 그 대목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그리고 에버랜드 제일모직 그 삼성물산과 그 에버랜드의 합병에 대한 그런 부정 합병 의혹 같은 건 해소가 됐지만 이번에 삼성 재판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지배구조의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융 계열사를 통한 전자 지배이다.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한 토막 항상 들어가 있었던 걸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그 이재용 회장의 3심 선고 바로 전날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뭐 이 기관은 사실은 민간 기구지만 거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있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크게 관심이 좀 모였었습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뭔지 뭐 하나 배워보죠. 네. 이게 그 7월 16일에 그러니까 3심 선고 전날 한국회계기준원 포럼에서 이한상 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이제 매진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회계의 블랙홀이다. 그러면서 이 괄호 안에 이 회사라는 것은 삼성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만 가면 뭔가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아닌 변칙적인 회계 처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포럼의 제목은 뭐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 처리 뭐 다소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회사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삼성생명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회계기준원이라는 데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회계 처리 기준이 좀 모호한 게 있을 때 그런 걸 해석해 주거나 아니면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을 해주는 뭐 그런 업무들을 사실 담당하는 기관인데 공신력이 가장 있는 회계와 관련돼서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회계 관련된 업무를 가장 공신력 있게 처리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까리할 때 회계기준원이 기준을 내려주는 심판 같은 걸 보는 데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준원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 문제를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뭐 기준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준을 사후적으로 손보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먼저 기준원이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기구 설립 이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 말씀드린 이 토론에서 이 원장님이 한 얘기에 그 요지는 삼성만을 위한 한국 보험 회계는 국제 회계 기준 IFRS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이한상 원장은 좀 이 회계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명한 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를 금융위원회가 할 때 거기 감리위원으로 참석해서 이 회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삼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약간 저격수네. 네, 별명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이랑 감정도 안 좋은 분이에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없는 걸로. 어차피 뭐 교수시니까 딱히 뭐 특별히 그쪽이랑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네, 일단은 무슨 그럼 내용인데? 이제 잠깐 빌드업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이 지배와 그다음에 뭐 이 회계 처리가 문제라는 것인지 이걸 제가 하도 기사를 쓸 때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이물생전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합병 문제가 됐었던 그 합병물산의 최대주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삼성물산은 특이하게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이 보험회사는 다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자 삼성화재 손해보험사인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가? 이건 이제 과거의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1992년 신문을 스크랩한 내용인데 삼성생명이 1992년까지는 그러니까 설립은 한 1960년도쯤에 했는데 그 이후로 92년까지는 유배당 보험 상품이라는 것만 팔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계리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보험료를 좀 많이 걷어놓고 많이 당신이 내주시면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상품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팔았던 거였는데 배당을 해주는 보험 상품. 맞습니다. 네가 보험료를 내면 그걸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돌려주겠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보험이었고 그리고 보험료가 상당히 비쌌었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이제 했던 것들은 실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어떤 주식을 투자했냐면 주로 회사의 그 그룹의 지배구조 유지 목적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과거에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 등의 이제 계열사 주식을 살 때는 거의 액면가 5,000원에 비슷한 수준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한 8%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5,000원으로 계산해서 산 8% 지분의 취득 원가는 한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66,000원대 후반일 때 총액은 한 33조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해서 30조 원 넘게 지금 이득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낸 그 보험 상품,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 돈으로 삼성생명이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삼성화재 주식도 샀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뭐 몇십 배가 됐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삼성생명이 무슨 배당을 할 때는 저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배당을 해줘야 됩니까? 어떤 배당을 말씀하시는? 그 주주에 대한 배당을 그렇습니다. 뭐든 회사의 배당이라는 게 늘 주주에 대한 배당이죠. 이 주주의 배당과 이 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자들의 배당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삼성생명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과 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한테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유배당 보험 상품이라는 건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뭐 상호보험회사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주식회사가 아닌 그 성격의 일종의 조합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인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팔던 상품을 우리가 그냥 베껴온 건데 이 유배당 상품, 그러니까 상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이 유배당 보험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2%님께 1,000원을 받아서 어떤 주식 1,000원어치를 샀다면 그거에다가 2%님 거라고 이렇게 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배당을 요분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삼성생명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을 배당하는 것과는 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은 내가 삼성생명의 보험료로 낸 돈이 무슨 자산을 사서 갖고 있는지를 다 1대1로 매치가 돼서 알아요? 원래는 그렇게 꼬리표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삼성생명이 상장하던 당시에 좀 논란이 되면서 그냥 일종의 뭐 사회적 합의 같은 성격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분들이 내신 보험료를 가지고 산 주식은 일단 특정이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8%, 삼성화재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는데 특정은 다 돼요? 네, 특정은 되는데 그 상품들이 결국 이제 이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거는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차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익의 전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대 7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7을 주고 이분들한테는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익의 30%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유배당 상품 판 돈으로 산 거긴 산 거지만 네. 주주들은 왜 7이나 가져가요? 그때 유배당 상품이라는 게 내가 낸 돈으로 네. 사고 나서 한 건데. 이익 나면 나한테 배당하기로 한 건데 네. 그 사이에 주주들이 쓱 끼어들어서 왜 70%나 그걸 가져가야죠? 이게 이제 제가 기사 생활을 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은 잘 저도 그냥 듣기만 해서 완벽하게 예. 숙지는 하지 못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면서 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익을 어떻게 할 분배를 거냐?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세게 불붙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7대 3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제가 생각컨대 예컨대 어떤 상장사가 어떤 기업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주식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보통은 그 올라간 주식 가치 지분 가치 상승분은 다 주주 몫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원래는 그렇죠. 네.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네,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았던 과거에 그 전례 계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 했나 보군요. 주주들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눌지. 대체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정해진 건 없었는데 당시에 합의를 한 것이 7대 3으로 나누자라는 식으로 이제 안 줄 수는 없고 네. 어느 정도를 계약자들한테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대충 그냥 3 정도 주고 네. 7은 회사가 그러니까 주주한테 주주가 준다는 게 그냥 회사가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회사가 7을 먹고 네. 30%는 계약자한테 주고 네. 그렇게 합의했다. 그럼 상장할 때도 계약자들한테 그래서 뭘 줬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그때도 없습니다. 주식을 네, 팔지 아직 않았으니까. 팔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왜 회계적인 이슈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이제 삼성생명의 재무상태표 중에 부채 부분만 떼어서 온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험 계약 부채라고 하면 보험 부채라고 하면 앞으로 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계약에 의해서 줘야 할 그런 어떤 보험금과 그리고 뭐 배당금이라든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어떤 현금으로 인한 그런 의무들을 일체를 다 그렇죠. 보험 부채로 하는 게 맞는데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하게 이 보험 부채 아래 표를 보시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를 하나 둡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하지만 줘야 될 돈. 예, 직접적으로 줘야 될 돈.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줘야 될 돈은 아닌데 그래도 좀 넓은 의미에서는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은 돈. 이건 주식을 팔아야지 발생하는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자주식을 팔 수 없거든요. 안 팔 거니까 팔 수는 물리적으로는 팔 수 있으나 팔 수는 있죠. 회사의 전략상 안 팔 가능성이 높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팔면 결국은 돌려줘야 될 일부 돈이 있다. 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을 위한 혹시나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이분들한테 배당을 해야 주는 것들을 넓은 의미의 보험 부채로 보고 이렇게 별도로 칸막이를 쳐놨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30%인 거죠? 말씀하셨던. 그 오른 주가, 그러니까 평가 차익의 30%, 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항목을 좀 더 이제 그 재무제표의 주석을 따라가서 보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삼성생명이 투자한 전자와 화재 주식 등 계열사 주식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타 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 굉장히 어렵고 뒤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그냥 금액만 볼게요. 그러면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인한 부채가 지금 8조 6천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회계상으로 인식한 그 삼성전자 등 주식의 평가 차익은 대략 이거의 3배인 한 26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뭐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배당 계약자한테 혹시라도 줘야 될지 모를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 삼성생명이라는 아주 특수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으로 인한 그런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처리인데 이것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뭐 그래 그럼 니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줄 수 있게 예외를 용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감독 규정으로.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고 이쪽에서 이 금융당국이 별도로
그 관리를 하는 그 하위 규정에서 예외를 용인을 해줬었는데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고 하는 걸. 네. 왜냐하면 이 삼성생명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이해도 된다. 그러면 알았어. 뭐 어쨌든 그렇다고 부채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쪼개놔라고 허용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게 허용해줬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2023년에 우리나라의 새 국제보험 회계 기준이랑 IFRS 17이라는 것이 도입을 했는데 네. 이 국제보험 회계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 회사를 투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뭘 강제하냐면 부채를 굉장히 깐깐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가격으로 잘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보험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줘야 할 미래의 보험금, 배당금 등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보험 부채로 반영해야 된다. 그럼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네. 계약자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네. 그건 그냥 일단 회계 계정에 빼놨어. 네. 그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팔았을 때 남은 그 차익 전체가 아니고 네. 그냥 그때 처음에 샀을 때 그 가격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 가격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표를 보시면 당분기 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예컨대 이건 이제 올해 3월 말 기준인 건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다 팔았을 때를 전제한 거예요. 요 차익은. 근데 나름 시가 기준으로 한 거네요. 근데 IFRS 17은 IFRS 17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랑 삼성화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언제쯤 팔아서 그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서 또 얼마 주고, 요거를 지금 가격으로 다시 다 환산해서 부채로 반영해 놔라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은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그런 어떤 임의의 부채 항목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부채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IFRS 17에 따라서 새로 계산해야 되는 보험 부채에 그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줘야 될 돈들이 다 담겨야 하니까 계약자 지분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부채 항목은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전자주식을 팔 계획이 없죠. 근데 주식을 몇 년 뒤에 얼마어치를 팔고 몇 년 뒤에 얼마어치를 팔아서 계약자들한테 얼마를 배당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짜는 게 사실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세울 수 없어요. 이제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계적으로는 삼성전자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결국은 팔아서 차익을 챙겨서 주주든 계약자들한테 나눠줘야 할 돈이니까 그 돈은 세계로 도입되는 회계 기준상 대충 언제 팔면 차익이 얼마쯤 날 거니까 이만큼 돌려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회계에 반영해. 네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건데. 계약자 지분 조정을 얘기하신 거죠? 네. 그 방식이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사실은 그냥 판다는 전제도 없는데 팔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채 항목을 별도로 반영을 안 해주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뭐라고 할 거고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게 아닙니까? 그럼 질문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 IFRS 17 이런 새 회계 기준이 도입돼서 야 판다고 가정하고 회계 부채로 제대로 써놔 그런 의미잖아요. 맞아요. 써놨어요. 그리고 안 팔면 안 돼요? 써놓기만 하고 그게 회계 기준이라면 써놓을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미래에 5년 후에 팔면 5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런 계획을 합니까? 그건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얘기하신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한편으로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가 내년에 누군가한테 한 300원 정도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한 3%라고 하면. 근데 삼성생명은 전자주식을 아주 늦게 팔 거 아니에요. 뭐 한 50년 뒤에 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소 50년 이상.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그 보험 부채를 그러니까 그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으로 잡아야 되는 부채가 그러니까 10년 뒤에 팔아가지고 줄 배당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치로 땡기면 10,000원도 안 되겠죠. 뭐 5,000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그 주식을 팔아서 줘야 할 뭐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는 지금 가치로 한다는 뭐 많이 할인이 되겠죠. 많이 미래에 판다면. 이자율로 할인이 엄청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많이 미래에 팔면 매우 비싼 값에 판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리나라 평균 이자율보다 더 올라왔으니까 네. 많은 미래에 판다고 해도 네.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네. 그렇지. 매우 큰 금액이 되겠죠. 네. 그걸 현재 주가가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네. 당연히 할인이 많이 되겠으나 네.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듣고 현재 있습니다. 주가를 네. 가정으로 할 경우에 예. 보험 부채를 다시 산정을 하면 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인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 줘야 될 돈을 아까의 장표를 다시 보시면 지금은 8조 6천억이라고 임의로 그렇게 계산을 해놨었는데 네. 이 숫자가 너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 계약자들은 다시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너네 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숫자가 줄어들면 네. 부채를 적게 반영했으니까. 아. 뭐 그런 이제 당장의 그런 어떤 그 보험 회계적인 문제가 숫자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일단은 그 보험 부채라는 건 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빵이라고 한다고 쳐봐요. 지금도 빵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보험 부채는 IFRS 17이 도입됐지만 그런데 이 계약자 지분 조정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거 회계 기준에서의 예외라고 했으니까 이걸 없앤다고 하면 네. 이걸 이제 자본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니 이걸 왜 우리 거였는데 주주한테 주냐라고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이 이 당시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고 그래서 2023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22년 말에 금융감독원에 이제 질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처를 해줬냐면 그러면 이 IFRS 17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일탈회계라는 게 있으니까 일탈회계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새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면 지금 하던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네, 식으로 네.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예.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느냐 예. 뭐 그냥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보면 이 회계기준은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일탈이라고 한다면 현재 뭘 잘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뭐 탈선 네,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 복귀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생명 입장에선 주식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탈을 영구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죠. 물론 뭐 영구적으로 일탈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 다음으로 이런 일탈 회계를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하게 해줬는데 이걸 이제 국제회계기구나 뭐 이런 데를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을 전 세계 각국이 도입하는 이유는 서로 자본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오케이, 이 회사 오케이. 투자하고 저 회사 네, 투자하고 하려고 네. 하는 건데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니네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 설명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의 정합성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이 22년 말에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허용할 때 전제 조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됐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삼성생명이 영원히 안 팔 것 같던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HBM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사주 10조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중에 일부를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 3조 원어치를 먼저 소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갔어요. 원래 한 8.5% 정도인데 10%가 넘어가게 되니까 예.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뭐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서 이런 금융회사는 통상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10%를 넘게 갖고 있을 수 없는데 이 지분이 초과하게 되면서 삼성생명이 주식을 일부 팔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회계기준원이 보기에 아니 그때 안 판다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니 주식 팔 수 있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죠. 야, 그렇긴 그런데 저거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그야말로 주가 좀 올려보려고 한 거라서 네. 우리가 결국은 10%를 안 넘게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올랐으니 그것만큼만 파는 겁니다. 네. 하고 익스큐션은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원장님의 얘기 중에서 가장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만 이런 회계 기준을 굳이 도입을 해서
일시적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거를 남겨두냐. 이것은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궁금한 건 똑같다. 아까 한 보험 질문인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자기가 받을 몫을 오히려 더 잘 명확하게도 볼 수 카운팅할 수 있고 있다는 아무튼 얘기신가요? 기존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해주는 정보들이 네. IFRS 17로 가면 뭉개질 염려가 있으니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살려두자 네. 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이거는 회계상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안 맞으니까 네. 그냥 그 보험 부채에 다 집어넣어라고 네. 했어요. 그럼 네. 보험 부채 집어넣었어. 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도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넣어서 이제 아우 막 그런 거 따로따로 구별하지 마 그러면 부채가 삼성생명도 굳이 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이래도 돼요? 없앨까요? 라고 할 때 오히려 금감원이 야야 니네는 좀 특수하니까 요 특수한 상황을 재무제표에다 그래도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다. 네. 그냥 그렇게 해 라고 금감원이 건지. 시켜서 삼성도 그럽시다 라고 네. 한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네. 아니면 뭔가 음모가 섞여 있다면 음모 얘기도 좀 해주셔야 네. 우리도 좀 그래 나쁜 짓을 했네 아니면 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채가 들어가면 삼성생명의 재무제표가 많이 박살나나요 혹시? 큰 차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 큰 차이는 없을 큰 차이는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래, 문제?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자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네. 그거는 그냥 회계 전문가들의 어떤 학술 논쟁이지. 이걸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네. 아니면 이로 인해서 뭔가 많은 어떤 파급 효과가 있거나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회계적인 논쟁 이외에.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계약자 지분 조정의 방식으로 두는 것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도 더 좋고. 명확하다. 하여튼 뭐 굳이 정보를 살려두는 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제기한 문제점의 포인트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주식은 투자를 했지만 보유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매각 그러니까 투자 주식을 매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자꾸 예외를 만드는 방식으로 당국에 요구를 하고 당국이 그걸 수용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앞으로 영원히 매각하지 않을 어떤 투자 지분은 네. 네.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매각을 하지 않을 투자 주식이요. 예,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런 이제 유배당 보험 계약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엔 그 돈 받아서 투자해주면 원래 돌려준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럴 경우 이제 아예 지배관계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유배당 보험이라고 팔았다는 건 네. 언젠가 배당해 줄 거예요. 네. 라고 한 거니까 언젠가 배당해 줄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삼성생명이 고객들 돈을 모아서 유배당 보험이라고 해서 돈은 받아놓고 네. 그거를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맞습니다. 영원 무궁히 갖고 있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었다면 네. 당초에 유배당 보험이라고 해서 팔면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안 되지 이 친구들아. 네. 그건 맞지. 뭔가 돈 되는 다른 거를 해서 그렇지. 계약자들한테 돌려줘야지. 네. 돌려준다고 해놓고 니들이 절대 팔 수는 없는 것처럼 매우 명확하게 보이는 네. 그걸 그렇게 사두면 이 친구들아 양심상 아유 니들은 그러면 안 돼. 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미 그건 벌어진 얘기니까 네. 그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네. 근데 지금 이게 회계 논쟁으로 불붙을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회계적인 방식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 근본적인 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당장 벌어진 그 논란의 쟁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 돈을 알겠어요. 돌려줘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알겠어요. 네, 제가 취재한 얘기와 함께 뒤에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듣다 하거든요. 보니 제 추측에는 그 이한상 교수님이든 어떤 분이든 네. 옛날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을 가지고 자기네 그룹 지배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썼다는 그 사실을 네. 그때도 잘못했고 지금 봐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아무튼 회계가 이렇게 꼬이니까 네. 야 니들 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잘못한 거지 네. 지금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어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어쨌든 한번 그거는 이 시청자분들도 들리기에는. 조금 판단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가치 판단을 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금 이제 현행 회계 그러니까 그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문제 중에 이제 앞에 설명해드린 계약자 지분 조정 말고 또 특수한 경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데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보다 좀 큰 회사니까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지배관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삼성생명 화재가 자회사일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상에 네. 야. 네.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상에 삼성화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남남회사 그리고 삼성화재는 주인이 없는 회사 독립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돼 있어요. 삼성그룹에 들어와 있는 회사도 아니고 삼성화재는 삼성그룹에는 포함이 돼 있죠. 예. 네. 그러나 그냥 단순 투자 회사다. 네. 라고만 단순 투자 들었어요. 목적으로 저스트 투자회사. 그러니까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한 뭐 보유 목적의 그런 회사가 아니다. 지배 목적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약간 트리거가 생기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전자 주식을 좀 소각하다가 지분율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지분율이 14.98%였는데 15%를 딱 안 넘었는데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한다고 주식을 소각하면서 15%가 넘게 됐어요. 근데 15%가 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우리나라 이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 같은 경우엔 자회사 지분율이 15%를 초과할 경우엔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해서 보험사가 막 아무데나 투자했다가 손실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서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엔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됐는데 4월 30일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 보험업법상의 모회사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고 뭐 경영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의무들이 생겨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모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회사가 맘대로 경영하지 못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법 취지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이 법상으로는 자회사가 됐네? 라고 했더니 근데 회계 처리를 돌아보면 회계 처리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주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보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건 제가 단타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 주식이에요. 예.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엔 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랐을 때 바로바로 그 해 당기순이익으로 저한테 다 그 재무제표에 다 찍습니다. 내가 투자 잘한 거니까. 예, 영업의 이익으로 찍어줘요. 예. 근데 왜냐면 그 이익은 금방 실현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익이 될 거니까 뭐 이익으로 잡아주는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건 1년 이상 장기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1년 이상이 아니라 거의 뭐 사실상 영구히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뭐 일부 예. 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네. 뭐 좀 이제 전문적인 얘기지만 네. 뭐 이제 뭐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 당기순이익 있으면 그 밑단에 또 따로 이제 별도로 칸막이를 내서 네네. 거기다가 이제 기타 포괄이익 주가가 올랐으면 여기다 예, 예. 놓고 이런 경우엔 손익계산서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 회사에 어쨌든 미실현 이익이더라도 나중에 이거 팔면은 이제 돈은 될 수 있으니까 회사의 자본에 좀 반영을 해줍니다. 자본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두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단타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타 목적이 아니기도 하고 네. 그거를 만약에 주가가 오르락내리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로바로 삼성생명의 그 영업의 이익이나 영업의 그 손실을 반영한다고 하면 삼성생명의 그 당기순이익이 엄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그러겠죠. 보유한 주식도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장치를 이제 해놓은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뭐 거거든요. 그렇기도 네. 하고 뭐 합당하네요.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국제 회계 기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뭐 회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실체를 굉장히 잘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그룹 내에서 금융계열사로서 좀 특수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삼성화재는 최대 주주가 지금 삼성생명이죠?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마침 보험업법상 자회사까지 됐으니까 야 이참에 진짜 회계상 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 기업으로 편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아니냐 최소한 네. 삼성생명이 화재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관계 기업 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20% 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회사의 지분율이 20%가 넘어가면 관계기업에 웬만하면 다 넣어요. 그리고 20%가 넘지 않더라도 관계기업에 넣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배력을 강하게 뭐 행사한다든가 하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면 행사는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예.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꼼짝없이 뭐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다면 확인이 된다면 네. 관계기업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관계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이상만 해당하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복잡한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미전실이 해체한 이후에 각 사업 부문별로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를 그러니까 각 부문별 미전실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생명에 설치한 것이 삼성의 금융경쟁력 제고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들 전반을 컨트롤하면서 그 회사들에 대한 전략을 짠다라는 그런 조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삼성생명에 있는데 삼성화재가 정말 삼성생명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뭐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회계상으로는 관계기업으로 편입하는 게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 네, 맞습니다. 뭐 저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이제 그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을 하면서 생겼고 그러면 여태까지 삼성이 앞에 봤었던 이렇게 회계 처리했던 것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이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회계 처리를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럼 관계회사로 편입하면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이게 삼성생명 주주한테 좋을 수도 있고 그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 투자한 회사의 순자산 변동이 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 들어가는 손익에 거예요?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연결제표제표는 아니고요. 연결제표제표는 그냥 이제 매출과 그런 것들을 단순 다 합산하는 거고 지분율만큼만.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화재가 당기순이익이 1조가 났다. 그러면 삼성화재 그 자본이 1조 정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화재의 지분율만큼 15%라고 하면 1,500억을 삼성생명의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주주들한테는 사실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럼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유배당 보험 계약자한테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배당 보험에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 재원은 회계상 이익으로 이제 우리 그 감독 규정상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회계상 이익이 찍히면 그거를 5년 내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을 안 팔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회계상 이익이 안 찍혔었는데 근데 이제 지분법을 만약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삼성화재,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투자한 그 화재 주식에서 실제 회계상 이익이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30%만큼을 유배당 계약자한테 줘야 되는 몫으로 분류가 되기는 돼요. 그러면 그러나 지분법 평가 이익은 회계상 이익이긴 하나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닌 게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하죠. 현금 유입이 없는 이익이니까. 그런데 장부상 이익이니까. 그 감독 규정에서는 그런 장부상 이익이 찍혔을 때 그거를 배당을 위한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내에 써라. 5년 내에, 규정과 회계 규정은 5년 내에 배당을 의무적으로 해라는 게 감독 규정입니까? 그게? 그렇게 이익이 찍혔을 재무제표 이익으로 찍혔을 경우에 현금 유입이 없는데 그럼 만약에 배당을 해야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배당해요? 설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이제 그 현금을 실제 배당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여쭤보신다면 예. 그건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럼 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뭘로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지금 현재 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분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사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현금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네, 네. PC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분법을 연결한다 한들 회계사항이기 하나 더 찍히는 것뿐이고 예. 그냥 규정상으로는 그걸 배당 재원으로 쓰긴 해야 되는데 예. 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분들한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돌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처음에 상품을 팔 때 어떤 식의 약속을 해드렸냐면 이자율도 어느 정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주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를 되게 많이 받아서 많이 돌려드리는 상품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애초에 약속한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율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 상품을 90년대 이전에 팔았으면 금리가 우리나라 5% 이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막 10%까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자산을 운영해서 운용 수익이 뭐 10%까지 난리는 없잖아요. 네. 연마진이 엄청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거야 연마진 본인들이 상세하면 약속 잘못한 거지 뭐. 네. 그래 그 상세하면 지금도 사실은 그 감독 규정상 그 배당 재원을 계산해도 예. 마이너스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을 해야 실제로 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삼성생명이 우리가 이제 투자 계약자들 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아무 이익이 안 난다라는 이유로 안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분법을 하면서 이제는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야라고 빌미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이제 전자주식까지도 팔겠다는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돈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은 할 수 있다. 트리거가 아니라 한 번 시비는 걸 수 있으나 네. 현금 흐름이 없는 지분법 평가이익은 네. 배당이 가능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네. 지분법 평가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라는 반박을 받겠죠. 삼성으로부터. 그럼 괜히 시비만 잘못 건 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겠네. 이게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뭐 누가 봐도 당연히 미치고 있는데 왜 굳이 남남으로 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함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자회사로 금융자회사로 들어왔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지분법이 들어오면 삼성생명 입장이 좋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고 앉아 있는데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면 좋지 그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생명의 골 때리는 고충은 네. 유배당 상품으로 투자한 돈으로 네. 삼성화재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을 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하나도 안 주고 우리는 네. 차익 실현한 게 없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수십 년간 버티고 있었는데 네. 뭔가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되면 그냥 그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불편한 거죠. 그러면 그 다시 정도. 왜 배당 안 하냐고 라는 항의할 얘기를 거다. 한 번 더 들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거네. 어차피 그런데 저희가 현금 흐름이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당 못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네. 제가 알았어 하고 돌아서야 될 이슈인 거죠. 방어할 논리가 아예 없진 않을 거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뜻이네요. 예전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팔아서 네. 받은 돈으로 왜 다시는 안 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사용되는 그 지분을 샀냐. 네. 이 나쁜 놈들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배당 보험 산 사람이 네. 유배당 보험 산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지금. 네. 니네 이거 언제 책임질 거야?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냥 그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얘기를 또 꺼내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네. 회계상으로 그 문제가 약간의 이슈가 되는 기술적인 뭔가가 생길 때마다 네. 그 얘기를 자꾸 키우면서 결국은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네. 싶은 거를 한 거네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빨리 네. 그러면 삼성생명이 지금 그 회사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돈으로 네. 보험을 해? 그 계약을 해? 유배당 계약자들이 돈으로 산 그 삼성전자 지분을 네. 빨리 사서 빨리 생명이 전자 다시 회사 되돌려야 돈으로. 되겠네요. 네. 근데 그만한 돈은 없겠죠. 네. 이게 그렇죠. 결국 문제는 그러니까 그 유배당 보험으로 샀는데 그거를 배당을 안 해주고 있는 계속 끌고 오는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남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회계가 좀 이상해지는 건 있는 것 같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시작은 이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유배당 보험 계약자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는지를 막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예. 뭐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당시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박사나 이런 분들이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 민주화의 되게 큰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주식 사서 안 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배구조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거의 한 13년 가까이 이 문제가 지속된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새롭게 떠오른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이 회계 기준에서 아까 그 원장님이 얘기했었던 그 삼성은 회계의 블랙홀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예. 뭐 정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계약자 돈으로 지배구조 유지 목적을 사서 그 영향을 가급적 어떻게든 좀 없애고 논란도 좀 없애려고 이런저런 회계 처리를 한국에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자꾸 여기에 민원도 넣고 뭐도 하고 하는 걸 이제 좀 그만하자. 우리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자. 다른 보험사들처럼. 예.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이프로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제 생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회계적으로 어떻게 회계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네.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뭐 회계 기준을 바꿨다고 갑자기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만 네. 그걸 처리하는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지. 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팔아야죠. 주식 뭐. 팔아야죠 뭐. 주식 팔아야 되는 것인데 예.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이 팔게 하는 뭐 법안이 지금도 현재 발의돼서 계류되어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소위 이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좀 이제 해당되는 회사가 삼성생명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좀 뾰족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삼성 해체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30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얼마만큼만 투자할 수 있냐면 그 보험사 전체 자산의 3%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그거 넘으면 무조건 의무 매각해야 되는데 예. 왜 삼성생명은 전자 주식을 30조나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여러 금융업권 중에서 보험사만 이 계열사 주식 한도를 계산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주가가 아니라 취득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삼성만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지금 삼성생명의 총 자산 제가 계산을 나오기 전에 해보고 왔는데 예. 총 자산의 3% 초과분이라고 하면 전자주식 한 24조 원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24조 원어치를 다 팔아야 돼요. 한 10조 원어치만 빼고. 와. 그러면 유배당 계약자분들한테도 돈 드릴 수 있고 삼성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뭔가 복잡한 문제 만들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소음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절대 삼성생명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솔직히 삼성생명 직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들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회사 다니시는 거잖아요. 총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느냐. 저 방법이 지분을 누군가 받아줘야죠, 뭐. 예,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신약 개발하는 에피스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런 보도들과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삼바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유는 그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삼성물산이 그걸 남한테 다 팔고 그걸로 만들어진 돈으로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사기 위한 의도일 그래. 것이다. 유배당 계약자의 그 돈으로 산 그 주식을 네. 삼성생명이 네. 들고 있는데 회사 돈으로 사라. 주주들 돈으로. 계약자 돈이 아니라. 그러려면 삼성생명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곧 그렇게 하지 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그거를 잘 팔아라.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삼성물산은 제가 이물생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물산이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예, 생명의 최대 주주인데 거기다가 또 그 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산이 가지고 있는 물산이 걸... 가지고 있는 에피스 홀딩스 주식을 팔아서 현찰이 생기면 그걸로 그걸로 생명이 가지고 갖고 있는 있는 전자주식을 내가 타온다. 그러면 이재용 물산 전자 이 네. 구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중간에 네, 고객 생명은 이제 돈으로 빠질 수 움직이는 있고. 그 생명 필요 없이 금융 계열사 네. 필요 없이 빼면 좋지 않냐. 네.
근데 이거는 삼성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어떤 걸림돌이 그림은 있냐면 좋은데 왜?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저 이게 2012년에 미전실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계획이라고 만들었던 문건인데 뭐 예. 프로젝트 G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뭐 검찰 수사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생명보유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물산이 생명보유 전자지분을 매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냥 땡도 같이 추진해야 돼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이 에피스 홀딩스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전자 주식을 상당히 살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기업 가치가 높으니까. 다만 만약에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전체 자산의 50%를 넘게 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러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간주가 됩니다. 삼성물산이 예.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간주가 되면서 지주회사 규제를 같이 적용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 규제 같은 경우에 상장자 회사 지분을 얼마나 보유해야 되냐면 3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돼요. 예. 그러면 삼성물산이 졸지에 자기 자산의 50%를 넘게 전자주식을 샀다는 이유로 전자지분을 30% 넘게 사야 되는데 이러면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덩치 큰 지분을 샀기 때문에 생기는 이 이슈예요?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 판 거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에피스 홀딩스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산이 그러면 전자주식을 3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400조인데. 아니 근데 그 만약에 뭐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배 구조상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전자 사이에 회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외를 뒀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적으로도 예외를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금감원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면 이 지주회사법을 예외로 차라리 인정해 주면 괜찮지 않아요? 지주회사법에 예외를 해주자. 근데 이 아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님이 같은 분들이 다 이 나라는 왜 삼성을 위해서 법을 바꾸냐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지금 해도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인데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지금이라고 괜찮지는 않잖아요. 결론을 제가 사실은 이 앞에 거 설명보다도 결론을 사실 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자기 자산의 50%를 넘게 전자주식을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산이 전자주식을 얼마만큼 살 수 있냐면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 8.5%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2.5%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6%, 5%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주회사 요건 그걸 피하면서 뭐냐면 전자가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사주로 사서 의결권은 없애버린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 때문에 한 2%, 3%밖에 못 사지만 최대 주주 지위를 지분율을 더 올려서 공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안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안은 근데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결단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쓴다. 자사주를 이제 또 뭐 소각한다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발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뭐 지금 투자할 때도 되게 많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걸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지난 정부에 이제 삼성 얘기를 좀 잘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길 근데 삼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의지가 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비두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문제는 박 기자가 그렇게 기사 안 써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켜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럼 뭐 언제쯤이면 돼요? 그때 한 5에서 10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에서 10년이요? 라고 그냥 웃고 말긴 했는데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 해결 의지가 있다고 하고 다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 삼성 계열사인 일부 삼성생명이나 물산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전실도 못하고 뭐 제 생각에는 총수가 결단을 해야
아주 큰 틀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전자와 화재 지분 등등을 팔아서 네. 생긴 수십 년간 누적된 그 차익을 네.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전체 차익의 3분의 1만 주기로 했다고는 했는데 네. 3분의 1을 나눠주면 네. 그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분들이 지금 계산- 남아있는 계약이 한 1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다 해지하시고 네, 그러면 해지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지금 평균 계약자분들 연령이 한 70대 정도로 제가 추정이 예, 되는데 정확한 건 회사가 알겠지만요. 삼성생명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면 안 줘도 되거든요. 돌아가시면 그걸 상속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짓 대상은? 아주 나쁜 짓을 아주 했구만. 나쁘죠. 그리고 계약자 지분 아주 조정이 나쁜 짓을 했어.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건데. 없어져요? 예, 이거는 의무가 이렇게 그 상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럼 아니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아니, 문제는 그냥 없어지겠네. 아니 그러면.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아야 할 돈이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면 부채도 상속이 되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갚아야 할 돈까지도 상속이 돼서 아들 딸이 갚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왜 받을 수 있는 돈을 상속을 못 합니까? 아마 그게 계약에 그렇게 규정돼 있었겠죠. 보험 이 계약자 당사자가 계약 어떻게 할 경우엔 자체. 이거를 승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보험 계약이니까. 보험 계약이면 그럴 약관에 수 있을 것 들어가 같은데 사망하는 순간 되는 거기 끝나겠지.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계속 버티면 그냥 이 문제는 없어지네요. 삼성 입장에서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을 끌고 그래서 5년에서 10년이면 해결된다고 한 게 그거구나. 자동으로 해결된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고 저한테 이제 좀 더 특정 기업의 뭐 이런까지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이야.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잘못했죠. 삼성이 유배당 보험금 팔아서 지배구조에 쓴 돈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뭐 잘못한 거지. 네.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네.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의 네.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 그냥 그 계약자들이 가장 억울했고 네. 돌아가시면 또 진짜 배당도 못 받고 네. 그분들이 제일 억울하고 어쨌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게 회계 문제를 어기고 있으니까 그걸 회계를 똑바로 하라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인가는 퀘스천이긴 합니다. 네. 회계 문제는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이제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지루하고 이상하니까 회계 문제도 얘기하면서 또 한번 꺼내는 걸로 이해하면서 그분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회계가 이 문제 때문에 회계가 꼬여 있는 건 맞는 것 같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종호 기자님 등등이 말씀하시는 야 이거는 보험 계약자 돈으로 이른바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네. 일가의 패밀리의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거니까 네. 이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야 삼성물산이 그걸 사 네. 내지는 뭐 잔자가 자사주로 사. 네. 근데 그게 솔루션입니까? 물산의 주주들 돈으로는 그런 짓을 해도 돼요? 전자 주주들의 돈으로는 그런 짓을 해도 됩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뤄질 경우에 예. 가장 황당하실 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물론 회사는 얘기했죠. 우리도 바이오의 파운드리 같은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해상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정을 하자면 네.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팔아서 그 물산이 전자 주식을 산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애시당초 처음에 들어가서 그 분식회계니 그런 갖은 막 의혹과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견디면서 주식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약 개발 회사에 대한 그 그룹에 이제 묶여 있음을 일어난 막 그런 시너지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분들이야말로 되게 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냥 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총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쪼개지고 팔리고 아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최대 주주가 지금은 그럼 누군가요? 물산이죠. 물산이죠. 물산에서 다른 쪽으로 최대 주주가 넘어가면 네. 누군가한테 팔 테니까 네. 그러면 에피스 가치가 낮아집니까? 왜 낮아지죠? 스위스 회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왜 낮아져요?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하는 건데 뭐 그럴 지금 수 이 있는데. 말씀은
전자도 물산 밑에 있으니까 전자고 화재도 생명 밑에 있으니까 전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기존의 삼성 패밀리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총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변동될 이분들이, 리스크는 네. 있죠. 뭐 무슨 말인지는 변동은 될 알겠는데 수 있으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하지 그게 않을까. 꼭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에피스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주주들이 최대 주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그거를 다른 주주들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는 건 네. 그거는 영향을 주더라도 네. 그거는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럼 평생 못 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삼바 주주의 예를 든 거지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 생긴 문제를 다시 지배구조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룹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은 사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러라면서요.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를 네. 빨리 예, 해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없으니 에피스를 팔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걸 그럼 팔아도 문제고 네, 그럼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어도 문제고 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삼성이 물으면 네. 무슨 답을 해줄까요? 그냥 니네가 싫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짜증나. 네. 근데 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새로 안 게 그 계약이 승계가 안 된다는 게 와,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럼 시간은 삼성 편이네. 그냥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유배당 계약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한 그럼 100번 잘못한 거지. 네. 근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문제라면 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프로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 지금 된다. 압박이 삼성한테 굉장히 거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막 요구가 사회적인 박 기자도 얘기하고 누구도 맞습니다. 얘기하고. 박정훈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건 되게 아프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3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진척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업법 개정안이 막 발의되고 한지 13년이 되는 동안 뭐 별로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의원님들도 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아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을 네. 이제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가 넘어가 있으니 전자가 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는 걸 다 팔게 하자. 팔아라. 네. 그걸 팔라고 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거죠. 특정 회사 지분을 전체 자산에 많이 갖고 있으면 몰빵하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네. 근데 뭐 삼성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투자 너무 잘한 거 아니냐. 몰빵을 했더라도. 있죠. 첫 단추가 선량한 관리자. 잘못 껴져 있으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사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뭘 네. 팔든 네, 어떡하든 네. 그 회사 돈이라는 게 네. 주주들 이재용 돈인데. 패밀리의 돈이 아니라 그렇죠. 주주들 돈이잖아요. 네. 주주들 돈은 그럼 패밀리를 위해서 써도 됩니까? 똑같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금융회사 고객 돈을 그렇게 써서 안 되는 것처럼 네. 주주들 돈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게.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죠. 총수의 결단. 총수의 결단, 총수의 시간을 끈다. 결단 참 만 모르겠네. 가능하다. 그럼 왜냐하면 그 총수의 결단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처음에 발의한 보좌관님이 그분이 네. 삼성의 이제 그룹에 있는 임원들을 만나서 그 임원들이 한 몇 년 전에 고충을 상담했대요. 그래서 예. 이로 이렇게 풀으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은 솔루션입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고 요거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미래를 내 가지고 기왕 얘기 커진 김에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주인 없는 회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겠죠. 어떤 의미에서 주인 없는? 만약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면 네.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이제 와해되잖아요. 물산이 최대 주주가 돼서 지배는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물산이 네. 바꾸면 왜냐하면 바꾸면, 주식을 물산이 가져오는 가져가면 그것도 물산 주주는 그럼 물산 주주들은 봉입니까? 왜 자기들 돈으로 평생 차익도 만들 수 없는 네. 삼성전자 주식을 네. 죽을 때까지 왜 갖고 있어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오고 배당이라도 하지.
똑같은 거죠. 뭐 아무튼 아유, 주인 없는 회사는 주인 회사로 아닌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건 아닌데 그럴 일은 없지. 어떤 이제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이제 일은 없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지배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취지에 대해서 깨지면 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는 건데 네. 그건 그게 괜찮냐? 이제 제일 정의롭죠 사실은.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또 그런 거이기도 하고. 그럴 그리고 일은 우리나라는 없을 것 상속세율이 50%가 넘는데 네. 당연히 대를 물리면 주인 없는 회사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라고 만든 상속법세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주인 없는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가는 회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 국내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로.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재벌 총수가 전횡을 휘두르면 안 되고 네. 주주들이 이사회에 이사 멤버를 뽑고 네. 등등 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네. 하면 네. 우리는 예를 들면 KTNG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인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서요. KT는 지배 구조가 사실상 이제 뭐 공기업으로 출발을 했던 회사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런 사례가 안 나올까? 한국의 그런 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OECD 통계나 이런 데를 보면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 상장사의 지분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한국은 지금 재벌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진짜 그 사람들이 지분율도 되게 많은 재벌이었는데 지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깎여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게 등장할 환경이 안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한 30, 제가 가장 최근 통계 받기로는 30%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 나올 수 있을 테죠.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네. 그 왜 그랬어 왜? 참 그러니까 뭘 하나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해야지. 그때는 뭐 마음이 급하다고 한 거일 텐데 수십 년 동안 그 문제가 발목을 좀 잡는 거는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이 얘기 또 하여튼 무슨 사연인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래. 그러니까 회계는 결국 회계도 좀 조금, 이해가 조금, 됐어요. 조금 심지어 어떤 건지는 박정호 알겠네. 기자가 설명해줘서 회계 이슈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이건 회계 이슈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었네. 아니었네.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걸로 끌고 간 거예요, 이슈. 네. 회계를 빙자한 네. 삼성의 옛날 그 네. 안 하고 있는 숙제 이야기를 다시 네. 한번 하게 된 거다. 회계는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니들이 숙제 안 하니까 회계까지 꼬이잖아.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네, 박정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